YTN 뉴스 FM 강성범이야. 스페셜 MC 일명 땜빵 MC 강성범의 뉴스 전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MC 권한대행 강성범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건방 좀 떨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에 군납비리가 있었죠. 144억 원짜리 대북 확성기가 불량품이었습니다. 대표는 구속이 됐지만요. 관련 장교 2명은 무죄가 났죠. 왜 무죄가 났을까요? 이 둘만 관련된 게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지긋지긋한 군납비리를 보면서 2004년도 한 군 법무관이 사성 장군 2명을 비리 혐의로 구속을 하고 옷을 벗긴 전대미문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법무관 어떻게 됐냐고요? 잘렸죠. 2016년도에도 그런 법무관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덜 아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법무관은요,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성 비리 장군 2명을 날려버린 그 법무관이 누구냐고요? 다음 달 국회의원이 되는 최강욱 당선인입니다. 건방 좀 떨어봤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MC 권한대행 강성범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사1오 총선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지역구가 원래 김포였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양산 을에 출마하셔가지고 이기셨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이제 뭐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존재감을 더욱 키웠다라는 평가도 있죠.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당의 요청에 따라서 그 편하다기보다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김포를 떠나서 험지로 가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힘드셨죠? 경남으로 돌아온 저를 우리 양산 시민하고 도민들께서 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부산은 김영춘 장관이 맡았고 제가 경남 울산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여하튼 현상 유지밖에 못해서 좀 반성하고 있고요. 여하튼 부울경을 보석 같은 낙선 후보들한테 참 많이 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김두관 의원님도 쫄깃쫄깃하셨을 것 같아요. 출구조사에서는 조금 뒤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역전을 하셨습니다. 예. 개표사항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막판에 이제 보수 결집으로 흔히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다녀온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네. 사실 속으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좀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이렇게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남에서 오랫동안 쭉 사회 활동하고 또 경남 도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경남 도민들에게 마음 빚도 많이 지었지만 또 도민들이 언젠가는 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우리 양산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렇게 좀 따뜻하게 시민들께서 저를 품어주셨죠.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 조금 지는 걸로 나왔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거죠? 예, 그러긴 했는데 워낙 박빙이라 계속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지켜보신 분들한테 송구스럽죠.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제 또 열심히 일하셔야죠. 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먼저 보수 유튜버들이 시작한 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받아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패배를 해서 그 충격 때문에 아마 자기들 좀 극우 지지자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시대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예. 오히려 뭐 이렇게 패배한 것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돌아보고 또 성찰하면서 왜 패배했는지를 좀 심도 있게 좀 체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선거 조작 이야기하는 게 우리 네.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자, 이번 총선이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사실은 그 경상도 쪽으로 보면은 좀 안 좋아졌어요. 그죠? 이게 저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조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석수는 저희들이 10석에서 PK에서 7석으로 3석이 줄었는데요. 예, 그렇죠. 20대 총선보다는 지금 5.6% 정도 지지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지역주의를 해결한 건 아니고요. 네. 영남의 이 지역 지지도 상승은 사실은 그동안 영남 후보들은 눈물과 희생의 싸움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북의 포항의 허대만 후보는 5번, 우리 경남 마산 해운구 하기남 후보도 5번 나가서 다 떨어졌거든요. 아유, 아쉽죠. 예. 그런 분들의 희생 위에서 이렇게 지역주가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선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영남에서 고생하신 분들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인재를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네. 이 통당에서 지역주의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반하장이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을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영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무현 대통령,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패배하면서도 싸워서 그런 성과들이 났는데, 네. 호남 지역에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은 후보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지역주의를 돌파해보겠다고 가서 한번 성공하신 분이 이정현 순천의 국회의원인데, 네. 이번에 또 영등포로 옮겼고, 또 정운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에 비례한국당 대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고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주의가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영남은 그래도 저희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패배하면서도 싸우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수는 줄었지만 득표율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네. 정말로 예전에는 호남이건 경상도 쪽이건 다 90%, 80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60, 7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많이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영남권이죠? 영남권에서 더 지지를 받으려면 뭘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네. 첫째도 둘째도 민생 안정이고 경제 회복이고요. 또 고용 유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IMF 때 해고 둑이 무너져가지고 네. 엄청나게 이제 거리로 실직자가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부동산 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 단 불로소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 합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 민주당이 어쨌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지금 밀어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대통령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고 국회가 야당이 발목을 잡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나마 변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80석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의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유능한 정부 여당이 돼야 되고 책임성도 강화됐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19 이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험에서 100점 맞고 난 다음 시험 준비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당장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긴급 재난지원금 합의인데 말이죠. 예. 통합당은 계속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여야가 합의하면 100%로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당과 정부는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공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제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 만약에 70%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하십니까? 저는 오늘 페이스북에 우선 지난 총선 때는 또 우리 미래통합당이 1인당 50만 원씩 한교안 대표가 주자했고 그걸 저희들 총선 공약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홍보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입장을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안타까운데 일단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에서 70% 통과시키고 나머지 30%는 21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원님 사실은 입장은 그냥 빨리 좀 하자 일단. 예, 그거죠. 굉장히 재난 극복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복지기금하고 차원이 달라서 굉장히 시간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 70% 통과시켜서 국민부터 살려놓고 네. 또 추가 문제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압승 이후에 그 이해찬 대표부터 해서 열린 우리당의 교훈을 강조하시면서 좀 몸을 사리자, 뭐 발언을 좀 아껴라, 이런 얘기, 함구령 같은 것도 내려지고요. 그래도 뭐 일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네.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당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열린 우리당이 152석 2004년에 가반수 넘는 일당이 됐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내분이 생기면서 질의 멸렬을 했거든요. 네. 이제 선거의 역사를 보면 압승하면 오만하고 이제 오만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 탓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온전히 실력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네. 일단 우리가 개혁 과제가 지금 많이 미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4년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리 없이 쭉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제 독일이 부채 비율을 61% 넘지 못하라는 법을 정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 GDP 국가 총생산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마지노선을 그냥 기재부가 정해놓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네. 오히려 이 국가 총생산의 부채 비율이 한 70% 가더라도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경제 회복이 가장 우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21대 국회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다시 또 만나시게 됐어요.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양산에서 배워서 진정으로 한번 정책 대결을 하고 싶었는데요. 만약 양산에서 당에서. 출마를 같이 했다 그러면 이길 자신 있으셨어요? 그 당시 KBS하고 무슨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6, 7% 앞선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네. 또 3, 4% 지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홍 대표하고는 이제 제 후임 도지사였고 네. 도정의 정책 기조가 워낙 달랐거든요. 네.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진주 돌입 어려운 폐쇄 문제 이런 거로 워낙 도정 기조가 달라서 네. 저도 한번 꼭 그런 정책 대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예. 별로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네요. 아니 국회에서 좀 만나서 또 여야를 뛰어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인원도 하고 네. 국익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해야죠. 사실은 원내대표회담도 있고 당대표회담도 있지만 또 꼭 그렇게 정해진 룰에만 여야가 소통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국회의원 다 독자적인 헌법기관이니까 네. 나는 홍준표 대표하고 기회가 있는다면 꼭 만나서 정말 이 이념과 정당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인원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용하겠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이장에서 대통령으로 이 슬로건 이제 발동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오래전 고운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자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바쁜데 네.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국민들께서 또 오만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건데 슬로건만 걸어놓으시고 말씀을 강하게 안 하시니까. 오래된 슬로건인데요. 네. 오래된 슬로건이니까 이번엔 좀 결정을 짓겠다 이런 마음 강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약간 내가 또 지역구를 옮긴 만큼 네. 지역 개발에 대해서 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보울경 메가시티에 또 정치적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냥 이렇게 지역이라고 보울경 일에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 국회의원 중에 수도권에서도 당선되고 지방에 내려가서도 고향에서도 당선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은 다 되셨잖아요. 저희 부족해서 하여튼 더 열심히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권 도전부터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뭐 그런 보도들을 좀 보긴 했는데요. 네.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고요. 또 우리 당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김두관 의원이 나오시면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강성범 선생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가장 적임자라고. 제가 효과는 없을 텐데, 예, 전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쉬엄쉬엄 하시고요. 21대에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진짜 기자 박정호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이 고생하셨죠? 선거 기간 중에. 네. 오마이뉴스에서 진짜 굳은 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저는 작은 아니에요? 됐어요. 부분을. 예, 됐어요. 예. 자, 죄송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시장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보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 원을 추가하고요. 긴급 고용 안전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고 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전기금 조성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망가진 이 경제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도 또 행복한 고민인 거죠.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역사를 쓰고 있죠.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야가 그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요걸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긴급이란 단어는 빼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핑퐁 게임 하듯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 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뭔지 최종적 입장을 좀 밝혀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통합당이 100% 지급하자는 거에 계속 같은 뜻을 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정부랑 그 의지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하의 70%만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밝혀달라. 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을 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심재철 이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먼저 같은 그 입장을 만들어 와라. 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내지. 정부 여당이 입장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되게 여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보면은 김재원 의원만 70%를 주장했고 다른 분들은 뭐 특별히 얘기한 게 없잖아요. 사실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네. 약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당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튼 김재원 의원이 네. 이번에 선거에도 못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 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100%를 하자 대신에 네. 고소득자들은 자발적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약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부들 많이 할까요? 고소득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부를 하면 나중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쓰면 나중에 그 세금 같은 걸로 환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나중에 세액공제 받는 게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보도자를 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국회 공이 넘어온 셈인데 예. 방금 전인 오후 5시에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구체성이 없으니까 정부 측과 합의가 됐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시길 바란다. 아, 그 빨리 작성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또 절차대로 하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목 빼고 기다리고 네. 있는데, 너들 하는 거 보겠다. 뭐 난 급할 거 없다. 뭐 이런 느낌까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다시 공을 정부 여당에 넘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지급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시 계속 정치하셔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허탈감을 주시는지 말이죠. 아니,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자,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네. 결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통합당이 어제 20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 당선인 14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사실 좀 늦게 왔어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서 이번 선거 참패를 했지만 그렇게 많은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책임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내 인사보다 당 외 인사가 와야지 이 통합당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고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김종인 위원장의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이것도 좀 많은 점수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 전 위원장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면 활동 기한을 못 받지 않은 채 정권을 가지고 비대위 체제 운영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당내 대권주자들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좀 어떻게 볼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중앙선관위가요, 극우 유튜버 채널 등이 그 총선 사전투표 조작. 네. 요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 간 평균 득표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63%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라는 게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이 됐다는 거죠. 이걸 볼 때.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 비율, 서울 평균이 63.95 대 36.05, 인천 평균이 63.43 대 36.57, 경기 평균이 63.58 대 36.42인데, 근데 이게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체로 보면. 무소속 후보랑 다른 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달라집니다. 이걸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대 통합당 대 그 외 정당, 그러니까 무소속 포함해서 쭉 놓고 보면 서울 평균이 61.31 대 34.55 대 4.14, 그리고 인천 평균이 58.82 대 33.91 대 7.27, 경기 평균은 60.68 대 34.76 대 4.56 다르잖아요. 완전 다 다르네요. 예, 그래서 선관위가 그런 주장, 조작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작이 됐으면 그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 네.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 흘리지만 말고 말이죠. 이런 거 갖고 언제까지 끌 겁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뭐 선거 다시 하든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면 그리고 CCTV로 24시간 이 투표함을 촬영 중이고 이제 보관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그러니까요. 생기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사전 투표가 뭐 조작이 됐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고요. 근데 뭐 민경욱 통합당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조작이 됐다. 이 투표함을 재개봉하건 뭐 이런 것들을 네.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네. 아닌 거가 밝혀지면 진짜 국민들 앞에 네. 사과하고 맞으면 선거 다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트럼프는 모른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딱 잡아 얘기하는 게 아마 그 편지를 받았다 그랬는데 편지 준 적 없다. 여기 좀 서운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CNN 방송에 대한 불신이 또 있는 것 같고요. CNN 싫어하잖아요. 방송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CNN이 보도를 내놓을 때 그것에 너무 많이 신뢰를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네. 근데 이게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생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또 그 보도를 물어서 또 다른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네. 청와대는 어제에서 오늘도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원산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 일정을 지방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트위터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북한 매체의 공식 보도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모습이 와야지만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위터 같은 거 하면 웃기겠네요. 트위터 같은 거 하면은 바로바로 확인이 되겠죠. 오늘은 백마를 탔다. 네. 힘차게 달리는 나의 백마. 힘들진 않을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얘기를 또 쓸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를 통해서 또 소통도 하고요. 네. 네. 자, 코로나19 얘기해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 수칙, 초안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 수칙을 보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보호, 또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이렇게 5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왜 이렇게 지금 기본 수칙을 먼저 내놨냐라는 걸 좀 알아보니까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수칙이 나오고 이걸로 그냥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고 또 세부 사항들, 뭐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뭐 장례식장, 박물관 이런 것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죠. 우리 알아서 잘할 국민들이니까. 네. 예, 서로 잘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본 아베 네. 총리가 그 전 가구한테 그 자그만 마스크 2개씩 줬잖아요. 그래서 예.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뭐 논평할 게 아니고 한번 웃으면서 끝내죠.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자, 지금 할 게 이제 그거죠. 인터뷰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달에 5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죠.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비율이 특히 높은 문화예술계, 여기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휴, 굉장한 선배님이시네요. 경력 27년차 연극 배우이신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이종승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좀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듭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또 대변을 하셔야 되니까 더 힘드실 거예요. 자, 정부가 그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간 달에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대책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공무원의 책상머리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종사자 수치를 93만 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이 정도면 맞는 겁니까? 아니죠.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인원수가. 현장에서는 많게는 5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와. 나온 수치보다 5배가 넘네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치가 잡힌 분들조차도 안 잡힌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잡힌 분들도 3개월간 50만 원씩이면 이게 소득이 줄은 걸 또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지금 지원 정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예.
모두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직전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증명해라. 네가 그전보다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증명해라라고 해서 그것이 증명됐을 때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저기 모르시는 이 공연예술인 분들, 프리랜서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그 방법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 국민 재난소득을 지급을 해야 되고 예.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세 달이라는 건 네. 그런 지원 정책을 짜신 분들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최소한 어떤 실업급여 수준도 아니고 네.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준도 아니고 한 달에 50만 원씩 세 달이라는 건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수입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벌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 50만 원을 또 받으려면은 스스로 소득 줄은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저 위원장님이 보시는 실질적인 대책 좀 제안을 좀 해주시죠. 일단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돼야 되고요. 네.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의 예산에서 하려다 보니까 50만 원이다라면 네.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증명할 수 있고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 직전까지 일한 사람들만 뽑아서 골라서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건 나머지 이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들, 예술인들 다 죽으라는 겁니까? 네. 저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또 이것저것 또 선을 두게 되면은 그 행정적으로도 힘들고 시간만 지체되고 말이죠. 그렇죠. 선지급하고 후정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빨리 이 말씀을 좀 많이들 들으셔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우시죠?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은 주무부처가 예술계를 버린 게 아닌가? 혹은 정말 이 사람들이 현장의 심각성을 느끼고나 있는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각종 지자체에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체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현장하고의 대화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추경 예산조차도 올리지 않고 있고 네.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지금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다른 예산을 조금 끌어다가 지금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또 독립영화협회에서도 오늘 입장문을 냈다고요? 네네.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독립영화협회에서도 차별 없이 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라라고 입장문을 냈고요. 네. 몇 가지 이제 영화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안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체부나 이 정부 지원 대책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각 예술계 노조들 혹은 단체들이 전부 입장문 내지는 성명서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릴 만큼 3달 이상 기다렸으면 네. 정말 죽을 만큼 기다린 거거든요. 정말로. 다들 지금 문체부에서 나온 긴급 융자 빌려주는 돈으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은 버틸 재간들이 없습니다.
뭐 직장인들이야 뭐 유급휴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입이 제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대변만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이종승 배우께서는 본인 생계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조금 전까지 청계천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들어왔는데요. 예. 하루하루 일당 뭐 일을 찾아서 어떻게든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택배 알바도 하고 뭐 극장에서 셋업 알바도 하고 네. 하루하루 일당 뭐 노동도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유,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한숨부터 나오시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연극 전공을 해서 그 친구들이 많이 연극계에 있는데 지금 다른 배우들도요. 다 힘든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긴급 융자 제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그것도 융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빚을 내서라도 생활을 하는데 네. 예술인 증명을 못했거나 혹은 증명이 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또 젊은 배우들 네.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혜택을 못 보고 지금 나오는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좀 또 다른 그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예술인 증명 안 된 그 신인 배우들은 아예 또 그 해당이 또 안 되고 말이죠.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시죠. 정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그렇지만 예술이 더군다나 기초예술이 꼭 지켜져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예술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자기만 좋아서 예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명감도 있고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 업이라는 거, 그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좋아서 하는 딴따라 정도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모든 또 특고나 프리랜서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이고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국회에서 방치돼 있었던 고용보험법만 통과됐어도 적어도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국회에서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법을 하루빨리 좀 통과시켜 주길 바라고요. 네. 제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든 이 일을 좀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현장하고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회 때 안 되면 21대 때는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숨 쉬시는 모습에 참 그 마음이 전해져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승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위원장이셨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 더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상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요. 위기에 빠진 당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를 두고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국 비대위 체제 전환을 택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꼽았는데요. 이게 큰 줄기는 잡혔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수락 여부도 남아있고요.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이 되셨어요. 이제 당에 들어가시면 편하게 기뻐할 수도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부산 사하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네. 미래통합당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또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더욱더 저희들 낮은 자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원인 분석이 잘 돼야 될 텐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네.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건 곧 겸손하지 못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정부 여당의 비판만 많이 했지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그런 야당이 아니라 네. 정부 여당이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근데 당은 그 비대위 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의 결정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자,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제 생각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또, 철학과 소신이 뚜렷해야 되고요. 또 자신들을 지지하는 또 지지층이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비대위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또 비대위에서 또 그 역할을 또 좀 잘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근데 아직 김종인 께서 전 위원장께서 아직 승낙한 거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 하면 대안은 있으십니까? 네, 어쨌든 김종인 상임위원장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안 하신다면은 또 당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는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한 총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좀 수습해내는 수습 비대위의 성격을 저는 지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나아가서 당을 좀 더 정상화 시켜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발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도 이제 하실 때 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감사합니다. 자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거 건방진 말입니다만은. 네, 아이고 정말 가분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과분하긴요. 당내에서도 좋은 분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기존에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반대를 위한 반대의 그런 야당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합리적이고 좀 개혁적인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좀 대화해서 풀고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 기간은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좀 상식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면은 답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한 9월 10월쯤에 늦어도 9월 10월쯤에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비대위가 그 기간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을 조금 정상화시키는데 수습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근데 방금 8월 전당대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선까지 정권을 달라 임기에 제한을 두지 말자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좀 반발이 우려가 되고요. 그거는 네. 곧 어찌 보면은 당 대표의 권한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건 좀 다소 좀 과한 요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상대책위라면은 말 그대로 비상적인 대책위가 돼야지. 이것이 오랫동안 기간을 끝나는 것은 이것은 그 비상대책위의 의의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당이 20대 국회가 거의 비상대책위 체제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특히 그 김병준 그 비상대책위 체제는 8개월 가량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많은 혁신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지금 캐비넷에 들어가서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혁신안들은 이미, 여러 번의 그 비상대책위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은 새 지도부가 이제 그것을 좀, 그 혁신안들을 잘 검토해서 실천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기사가 나왔다는데요.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이 내달 8일로 예정이 됐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아마 다음 달 7일, 8일쯤에 네. 올 초에 아마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조경태 위원님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네요. 역시나. 제가 예지력이 있네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현안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하겠다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되나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합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미래한국당의 어떤 그 입장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이 어떤 입장인지를 저희들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는 여야가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네. 협치할 것은 협치해 나가면서 좀 건강한 정치 문화를 좀 형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뭐 결정력이 없는 거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결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100% 긴급 재난지원금 이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정부 여당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당의 입장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여당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미래통합당, 야당에서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사전 투표 조작설이요. 이거 유튜브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의원님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위원님? 저는 일부 이제 낙선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청와대도 보면은 20만 명의 숫자가 넘으면은 또 답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그거 역시도 좀 자칫하면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제대로 확인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만약에 진짜 뭐 사실로 믿고 계시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셔갖고 좀 제안을 하셔서 정말 전 국민이 보는 그 가운데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팍 떠도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적 혼란을 조금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각 후보자들이 자신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혼란들은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조작이다 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 증거를 딱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은 일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으로 이제 좀 그거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희 야당이 많이 부족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당이 걸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하잖아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찬성한다는 말이셨던 겁니까? 그렇다면 의원님 의견은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국민이 지급되는 데는 문제 없는 거죠,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인 것만큼. 하실 거면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고위원이 이제 당선인이 조경태 위원밖에 없으시니까 좀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으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정치를 우리 야당이 좀 더 힘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좀 실망 끼친 점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 시간에서도 우리 예술인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너무 힘들다. 일단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굉장히 급한데 빨리 좀 여야가 합의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빨리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21대에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마치고요. 4부에서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오늘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님,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끝나고 첫 시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용주 원장님은 이동영이 앉아있는 줄 알고 인사하셨다가 급히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 예, 깜짝 놀랐습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가벼운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예. 저의 생각은 코로나19 상황에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선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된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중의 사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을 더 해결해주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내 삶을 책임져주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부분 내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그런 바람을 실어서 이번 선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익님은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을 보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길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 전반을 길게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시대에서 이제 웬만큼 한 80% 정도 이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의 그 뿌리를 이렇게 더듬어 가서 보면 박정희 때부터의 그 뿌리가 다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웬만큼 벗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게 말씀 부탁드렸는데 이제 박정희 시절부터 보셔가지고 역시 자,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항상 가는 데가 따로 또 갈 데도 별로 없어요. 전통시장 많이 가는데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먹방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음식들도 미리 정해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연출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번 후보자들 돌아다니는 먹방 쭉 보셨을 텐데 인상에 남는 먹방 어느 음식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황교익님부터요.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성균관대 앞에 몇몇 황교익님하고 황교안 대표님하고는 몇 촌 사이십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 20초는 되시지 않나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황교안 대표를 예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버스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자리. 예, 한 15분,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 서로 어떻게 되는가부터 이제 따져봤죠. 예, 그렇죠. 그랬더니 멀어요. 멀어요. 예, 보는 뭐 창원 항시라 그러는데 보는 같은데. 네. 뭐 본 같다고 김씨 뭐 이렇게 했다고 뭐 가까운 거 아니잖아요. 네.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죠? 싫어해요, 서로. 아직 이게 족보로 따지면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데 일부러 예. 멀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게 그렇게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시고. 학렬이 익제 학렬이에요, 제가. 익제 학렬.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먼 걸로. 우리 집에 교자 학렬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예, 먼 걸로 제가 정리할게요. 예. 자, 어떤 먹거리 생각나세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분식집에서 음식을 드시는 거, 뭐 어묵도 드시고. 아, 그 먼 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다음에 뭐 떡볶이도 드시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묵 드실 때도 이거 어떻게 찍어 먹는지 간장 사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거부터 더 재밌었던 게 떡볶이를 드시면서 우리 그 요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그 이쑤시개. 이쑤시개.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를 하나 잡고 네. 이렇게 떡볶이를 찍어서 먹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요지를 네. 2개를 들고 네. 젓가락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거의 드셔보시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음식 먹을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먹는 척 하는 거죠. 그냥. 황교안님도 황교안님이 한다. 황교익님도 아주 가까운 사이세요. 자꾸 읽지 마세요 이제. 황교익님도 떡볶이하고는 좋지 않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볶이는 맛없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전 국민이 이게 네 입맛은 뭐 별다르냐 하는 이런 공격을 하셨는데 예. 제가 떡볶이를 맛없다고 하는 이유가 떡볶이를 맛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강화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떡볶이는 맛있다라는 것을 특히 강조를 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님이었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때 떡볶이는 맛이다. 떡볶이를 세계화할 수 있다. 떡볶이 페스티벌 열고 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네. 쌀이 남아 돌았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쌀을 북한에 많이 퍼줬어요. 네. 그 인도적 차원에서 네.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는. 근데 쌀이 외국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의무 수입량도 있고 네. 국내 쌀만 가지고도 그 자급률이 넘어가고 네. 창고에 쌓였어요. 예. 또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안 주겠다. 부주기 그만. 딱 이러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할까 하던 보니까 이 가공식품 만들어서 이걸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걸리 세계화할 수 있다. 막걸리 붐 일으키고요. 네. 또 하나가 떡볶이 이 붐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쌀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붐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긍정적으로 우리 경제나 뭐 이런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면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떡볶이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맵고 달고 짜고 하는 사실 정크푸드거든요. 네. 원래 이제 그린푸드 존이라고 해서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떡볶이를 못 팔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명박 정부 그걸 갖다가 그것도 그냥 없앴어요. 쌀을 소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음식, 쌀로 된 음식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밥 원산지 표시해요. 누룽지도 원산지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 떡볶이 같은 경우 쌀로 만든 쌀떡볶이의 경우에 네.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쌀떡볶이 중에 그 수입 쌀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건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먹어요. 떡볶이 우리 그 아이들한테 참 많이 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죠. 건강 따지잖아요. 근데 네. 이 떡볶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강 따지지도 않고 원산지 따지지도 않고 몇 년 먹은 쌀인지 따지지도 않는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명박 대통령.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떡볶이는 맛없다라는 말을 갖다 꺼내고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네. 이 뒷이야기는 이제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세요.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이 왜 떡볶이는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떡볶이가 맛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정치적인 발언이셨네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떡볶이는 그게 두 종류잖아요. 쌀 떡볶이하고 네. 밀가루 떡볶이하고. 네. 두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었어요? 둘 다 맛없어요. 그 중에, 근데 저희들은 떡볶이는 저희들 이제 병원 안에서 간식으로 네, 시켜 많이 먹고 저희들은 드시죠.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먹어보면 밀가루 떡볶이가 훨씬 쫄깃쫄깃해요. 맞아요. 네, 탄력감이 근데 있죠. 그것만 먹으면 별 맛없고요. 꼭 쌀떡볶이를 한 번씩 바꿔서 먹어줘야지. 그렇죠. 그 음식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원장님은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네. 가장 좋았던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방이 확 줄었다. 그렇죠. 이번 선거는 아마 역대 선거에서 가장 먹방이 줄어든 선거인데 잘 안 보였죠. 안 보였죠. 먹방이. 이분들이 늘 서민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천상에 계시다가 선거 때만 땅에 내려와서 서민 코스프레 할 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또 그 꼴 안 봐서 좋고 그분 또 그런 일 안 해서 좋고 서로 좋았다. 꼴이라고 이야기하시네. 꼴. 아니 그 꼴은 모양이라고 하는 우리말이에요. 꼬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세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본 것 중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국밥 먹는 사진에 잘 페북에 올리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음식을 먹는데 우리 그냥 국밥에 푹 빠져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맛있다. 이게 네. 그 김부겸 의원이 그 올린 그 사진은 그 먹방으로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국밥을 먹는 걸 옆에 보좌관이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포즈도 원래 이제 그 먹방의 포즈가 있어요. 딱 젓가락 들고 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네. 아니면 그쪽으로 포즈를 얼굴 향하고. 예. 그 음식을 입안에 이제 반쯤 이렇게 넣는 넣기 포즈. 전에 멈추고. 그렇죠. 예. 예. 이런 건데 근데 김부겸 의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진짜 국밥을 열심히 드시고 있는 것을 찍었거든요. 근데 네. 그 사진이 돌고 난 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 남겼어요. 누가 내 사진을 올렸는데 나는 바빠서 아침, 점심 대충 먹고 저녁 한 끼는 그래도 국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든든한 기운을 주죠. 국밥. 그래서 그 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말을 붙였어요. 나는 김준태 시인의 국밥과 희망이라는 시를 좋아한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말이 또 욕먹으셨어요? 아니요. 그 말이 그 김준태 시인을 불러낸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예. 그 김준태 시인은 잘 아시죠? 강 원장님. 그 관련되어 있는 분이니까.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시를 그러니까 6월 2일 날 그 전남 매일신문에 김준태 시인이 시를 써요. 네. 그 시 제목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요 라는 시예요.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학살의 장면들이 묘사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시를 쓰고 김준태 시인은 이제 교사였는데 교사 자리도 쫓겨나고 감옥을 가요. 감옥까지요? 예. 뭐 그 시대는 무엇이든 가능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준태 시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시인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광주에 대한 시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써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시에 국밥과 희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사실 국밥집에 가면 자주 보여요. 네. 간략하게 짧게 내용 보면.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국밥을 먹으며 나는 신뢰한다. 인간을 신뢰한단가. 네. 그 구절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이 국밥이 주는 그 어떤 따뜻함 같은 이런 것에서 인간이 사실 신뢰할 만한 이런 사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묘사가 그래요. 네. 뭐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꼭 그 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상은 굉장히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이 국밥 앞에 앉아서 국밥을 먹다 보면 나는 그래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국밥이라는 음식을요, 저도 뭐 힘들고 뭐 이럴 때 고기 푹 숙이고 이제 국밥 한 그릇, 국밥은 보통. 국밥은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맛있으신 거죠? 예. 이 말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이렇게 한 그릇 후루룩 한 5분 만에 한 그릇 후루룩 이렇게 말아 먹으면 이게 따뜻한 게 이 속에서 뭔가 이 기운이 막 돌아와요. 몸에서 도는 이 따뜻한 기운이 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움트는 것 같은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네. 이 국밥이 주는 이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 김부겸 의원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지역 감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그 민주당 후보, 로 나와서 이 광주의 시인을 불러왔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봐요. 먹방 중에 최고의 먹방이었죠. 예. 강현주 원장님도 국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밥은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즐겨하는 거, 특히 배고픈 시절에 우리들 위장을 든든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줬던 거죠. 국밥은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창평국밥이에요. 창평국밥이요? 예, 평국밥은 거의 전주 콩나물 국밥처럼 그냥 지역 하나의 상표가 되어 있는 창평국밥인데. 뭐 들어가요, 거긴? 거의 창평국밥은 돼지국밥이거든요. 네. 돼지국밥인데 사골 넣고 돼지 내장 넣고 삶아서 그리고 이제 돼지 머릿고기 넣어서 주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이 창평국밥은 맑고 시원해요. 먹고 나면 시원해서 저희 어머니는 야 그거 국밥이다 물 탄 것 같은 거 왜 사 먹으러 다니냐 이러실 정도로 국물이 맑군요. 네, 국물이 맑아요. 아주 맑아서 그런데 이제 그 창평국밥 같은 경우는 창평장이 5일장 10일장이에요. 우리가 27장 37장 하는데 이거 50장인데 50장이 그 창평 장날에 먹던 국밥이어서 창평시장국밥이라고 그렇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특별히 국밥을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저 순천 쪽하고 이 창평 쪽만 국밥을 먹는데 특히 창평국밥은 맑고 개운한 국밥인 거죠. 네. 그 전라도 쪽에서는 뭐 국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안에는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은 잘 살았거든. 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밥은 좀 힘든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습니까? 유래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국밥이라는 게 그 우리 한국인의 음식 구조는 밥, 반찬, 국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차려서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뭐, 바쁜 일이 있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시장 같은데 이런 데에서 식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많이 맞아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밥 위에 그냥 반찬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비비면 비빔밥이 되고요. 밥 위에 국을 갖다가 말아버리면 이 국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패스트푸드죠. 이 국밥이 그러니까 양반들은 그렇게 사실 즐겨 먹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등부 선생이 쓴 그 사소절이라는 게 있는데 선비가 지켜야 되는 작은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게 보면 이제 양반이 식사하는 법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밥을 국에 말면 안 된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양반들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약간 그 부자 동네 이런 데서는 사실 그 국에다 밥을 말지 않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밥을 들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라도 강 원장님은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저는 마산 출신이고 이런데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전라도는 예전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말아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일단 밥을 먹으면 뭐 7첩 반상, 5밥 반상 하잖아요. 반상기가 차려져야 되는 거죠. 밥그릇, 꿀그릇, 반찬그릇, 김치는 보시기에 딱 담아서 이렇게 차려져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국밥은 아니죠. 예전에 국밥은 그냥 배고플 때 배를 채우는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맛을 찾아 먹는 음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저도 오늘 저는 대놓고 주문하는 데가 있어요. 냉동으로 오는 돼지국밥이 있는데 그것만 먹어도 굉장히 든든해요. 돼지국밥이요. 그리고 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국밥 얘기가 나오니까 꼬슴도치님이 저는 소고기 국밥 좋아합니다. 달려거북이님 저는 나주국밥파. 나주국밥이 뭐예요? 나주국밥은 이제 그 곰탕이죠.
네. 그러니까 나주곰탕. 네. 그러니까 소고기, 그러니까 뼈국물을 많이 낸 것을 보통 우리는 설렁탕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고기 국물 중심이면 곰탕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좀 갈라요. 그런데 네. 이제 나주 가면 곰탕 맛있죠. 그것도 이제 밥 말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네. 국밥이죠. 그리고 캐투님은 돼지국밥이 최고입니다. 허허님은 콩나물국밥이죠. 뭐 이렇게. 근데 같은 돼지국밥이더라도요. 지금 김부겸 의원이 먹었던 대구의 돼지국밥하고 네.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부산의 돼지국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좀 달라요. 오, 궁금하네요. 달라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이제 전문가에게 다르죠. 뭐 강 원장님도 요즘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는 집들 막 다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병원 안 하시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리고 그래요. 예. 이 부산의 돼지국밥은 일단 이제 이름부터가 돼지국밥이에요. 그 다른 지역엔 보통 뭐 순대국밥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을 써요. 네. 그런데 이게 돼지라는 이름을 갖다가 딱 이렇게 붙여놔놨어요. 네네. 돼지 고기를 많이 넣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뭐 순대, 내장들, 그다음에 머릿고기 이런 걸 많이 넣고 하는 그 차이죠. 그래서 부산은 조금 맑은 편이고 고기국, 돼지고기국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예. 전라도 쪽은 보면 이제 내장탕, 순대국밥에 가까운. 그렇죠. 내장탕. 이동영 작가가 가지고 하는 순대국밥. 그렇죠. 대구는요? 대구는 대구가 사실 국밥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뭐 소고기 국밥형이 사실 소고기 국밥이 더 크게 대구는 알려져 있고 뭐 육개장 잘하는 대로 유명하죠. 대구 지역은 부산의 돼지국밥에서 조금 더 강한 맛을 내는, 그러니까 내장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하는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다 뭐 이런 화개장이네요. 화개국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부산의 돼지국밥하고 가장 닮아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라도예요? 전라도도 있고 하나는 제주 돈배국수. 돈배국. 저 먹어봤어요. 돈배국수는 그리고 돼지 고기를 맞아요. 많이 넣어서 푹 고아서 기름이 막 맑게 해서 거기에 국수를 말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돼지국밥하고 닮아있는 부분이 있고 전라도 쪽에서 먹는 것 중에서 뭐냐면 애호박 돼지국밥이라고. 돼지국밥인데 부산하고 비슷한데 애호박철에 애호박을 좀 썰은 둥둥 따로 넣어서 약간 들쭉지근하게. 예. 그러면서 약간 칼칼하게 해서 하는 그게 비슷하죠. 맛있겠다. 드시고 싶으셔갖고 지금. 춤 넘어가는데요. 이거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라도 사투리 춤 넘어가. 춤. 음식은 침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건 침은 욕할 때 하는 거고 먹을 때는 춤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 엄마가 전라도 분이라 춤 뱉어 춤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국밥에 대해서는요. 부산 돼지국밥하고 또 밀양식 돼지국밥이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밀양과 부산이 서로 원조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밀양이 먼저다. 그래요? 부산이 먼저다. 그러니까 밀양에 가면, 이게 고기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부산은 약간 둔탁해요. 그러니까 두껍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고요. 그리고 국물이 약간 사골 국물을 좀 진하게 내는 편이라서 조금 탁한 국물에 고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밀양은 국물이 약간 맑게 해서 고기를 얇게 이렇게 얇게 쓰는 게 좀 특징이고요. 또 한 집에 밀양에 유명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식당인데 그 집의 돼지국밥 먹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요? 국물 맛이 돼지국물 맛이 아닌 거예요. 조미료 맛입니까? 근데 맛있는 거야. 근데 돼지 맛은 나는데 뭔가 달라. 닭발뼈를 넣지 않았으니까. 소국물. 소국물. 섞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이 원래 정육 식당인데, 그러니까 정육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메뉴에 이게 소고기 국밥도 있어요. 곰탕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국물과 돼지국물을 두 개를 섞어서 이게 돼지국밥의 문제가 뭐냐면 고기는 맛있는데 국물은 한계가 있거든요. 소국물보다 조금 약해요. 그게. 근데 이 두 개를 섞으니까 아주 맛이 냉면 국물도 보면 소국물하고 돼지국물 이게 두 개를 섞어서 쓰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을지로 쪽 이런 데는 보통 소국물과 돼지를 두 개를 같이 섞어요. 저기다가 이른바 바디감.
묵직한 느낌을 주려면은 그렇죠. 닭발을 고운 국물을 같이 섞죠. 또 구수합니까, 또 그러면? 그 이제 세 가지 섞으면 네. 그거는 이제 감칠맛이 이제 폭발을 하죠. 세 가지 섞으면. 근데 이 세 가지 섞는 걸 갖다 막 말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비율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 사탕색깔님이 밀양국밥 정점을 드시려면 터미널 근처로 가라. 그리고 밀양국밥은 밀양시장이 최고다.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밀양 그 시장에 있는데 그게 하여간 뭐 정육점하고 같이 김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드시면 정육점하고 같이 네. 하는데. 근데 그 스타일이 네. 지금 서울에서 팔고 있는 그 돼지국밥 뭐 이태리 요리사니 뭐 조금 젊은 셰프. 그런 분들이 그 돼지국밥집을 몇 개 연계 있어요. 네. 사실 그 스타일을 갖다 쫓아하는 거거든요. 섞은 거. 네. 그러니까 섞고 네. 국물을 그리고 고기를 얇게 썰어서 돼지고기의 비계의 느낌. 비계가 얇게 썰면 예. 입에서 찰랑찰랑 맛있어. 그게. 그래서 고기와 비계의 두 개를 얇게 입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조직감을 즐기게끔 이렇게 내는 것들. 이게 사실 다 밀양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보면 돼요. 밀양식이군요, 그게. 네. 예. 자, 8829님이 설렁탕이랑 곰탕이랑 대체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황교익 씨 덕분에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분류고요. 제가 네.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원래 원류로 보자 그러면 같아요. 네. 원류로. 자, 그럼 요걸로 넘어가볼까요? 국밥에서 넘어가가지고. 이 강윤주 원장님. 예. 맛집 투어 많이 다니신다고 아까 황교익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추천 좀 해주시죠. 여기는 진짜 꼭 가봐라. 좀 혼 좀 내줘라. 막 이런 거. 저는 음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예전에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맛을 위해서 먹긴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맛있는 거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손맛. 알고 봤더니 미원이더라. 저 상표는 좀. MSG. 좀이라더라. 그런 것처럼 예. 자기 음식이 맛있는 것은 추억이 들어있던가, 네. 자기 살아온 삶의 어떤 고비들하고 결부돼 있던가, 그랬을 경우 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특별히 맛있다가 아니고 저는 각 음식마다 각기 맛있는 자기만의 묘미, 네. 특징이 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음식은 맛있다. 저는 그런 생각.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에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 편해요. 그러니까 야 입맛이란 게 다 지각각이잖아. 우리 어머니 맛이 그냥 그게 최고고.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의 숫자만큼 세상은 맛있는 음식이 많은 거야. 네. 하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명색이 직업이 마클러미스터잖아요. 그렇죠. 굽히지 않는. 그렇죠. 이게 음식에 대해서. 욕 먹어도 계속 얘기하는. 그렇죠. 뭐 떡볶이 맛없다. 떡볶이 맛없을 리가 없죠. 어릴 때부터 늘 먹어왔는데. 그만하세요. 본인을 위해서. 안 좋아해. 그만하세요. 아니, 그 직업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업이 그런데. 이게 맛있는 것. 보통 셀럽은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감추고 막 하는데 왜 더 들이대십니까? 아니, 그게, 내가 뭐, 나도 있잖아요. 이 직업이 저렇게 아니었으면 나도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하셔야지 많아요, 저도. 클릭수가 올라가고 뷰수가 올라가겠다. 아니, 그게 안 그렇지 않다니까. 욕만 먹어요. 저기 너튜브 구독자도 별로 없으세요. 좀 참고 좀 사람들 좀 둥글둥글하게 좀 사세요 좀. 이거 참지를 못하죠 이렇게 사람이. 저는 요즘 이제 강성범 씨가 더 걱정이에요. 저야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의견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용복은 이제 한 2년 돼가지고 이제는 면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강성범 씨는 지금 이제는 그 어떻게 사시려고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집사람 얼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는 괜찮아요.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네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또 시간이 부족한데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4월 이건 꼭 먹어라. 자, 우리 원장님부터요. 저는 쭈꾸미 먹어라. 네, 쭈꾸미 아주 좋고요. 머리에 알차. 예. 봄 쭈꾸미, 가을 낙지잖아요. 네. 쭈꾸미 먹고. 그 다음에 꼭 먹고 싶은 것은 미더덕이죠. 네. 미더덕. 제 고향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는 더덕. 우리가 지금 평소에 먹는 것은 미더덕 아니잖아요. 네. 완덕인데 만덕이어서 예. 그것 말고 진짜 미더덕. 진짜 미더덕과? 저도 이만한 거 껍질 네. 까가지고 생으로 먹는. 예. 네. 정말 미더덕 쭈꾸미와 미더덕. 예. 황교익님은요? 저도 미더덕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미더덕은 됐고 이 쭈꾸미 먹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짧게 좀. 예. 쭈꾸미는
지금 회로 먹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다리는 회로 먹고요. 머리 부분은 살짝 데쳐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다리는 회로. 알겠습니다. 아, 진짜 얘기 길게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다음 주엔 제가 또 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